야, 이 아줌마야. 내가 누랑 뭘 더 살아야 하냐? 어서 도장 찍어. 쯧쯧. 그렇게 칠칠맞게 살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야, 이 아줌마야. 내가 너랑 뭘 더 살아야 하냐? 어서 도장 찍어. 이것도 못해? 손발 달고 뭐 하는 거야? 어서 저녁 준비해. 너 같은 게 뭘 제대로 하겠냐? 평생 남한테 빌붙어서 산 주제에 주제도 모르고 남편은 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 끓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꼴에 아프다고 앓는 소리만 하고 병원 갈 돈은 있냐? 그렇게 돈만 축내는 인생이 지겹지도 않냐? 라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홀로 끙끙 앓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겠구나.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이것도 못해? 손발 달고 뭐 하는 거야? 어서 저녁 준비해.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비난은 단순히 저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 놓은 국그릇이 조금 기울어졌다는 이유로 빨래를 넣을 때 옷걸이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그는 저에게 온갖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게 뭘 제대로 하겠냐? 평생 남한테 빌붙어서 산 주제에 주제도 모르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항이라도 할라치면 그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고 저는 그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 입을 다물고 참는 것이 덜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이 무려 40년이 넘게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그의 오만과 무시, 그리고 끝없는 비난 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시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은 생기를 잃어버린 채 희미해져 갔습니다. 남편의 비난은 이제 저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비난이, 저녁에 잠들 때도 그의 비난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열은 39도까지 올랐고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 끓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꼴에 아프다고 앓는 소리만 하고 병원 갈 돈은 있냐? 그렇게 돈만 축내는 인생이 지겹지도 않냐? 남편은 혀를 차며 다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홀로 끙끙 앓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겠구나. 내 존재는 그저 그의 비난의 대상일 뿐이구나. 침대 옆 물컵조차 비어 있었지만 저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굶다시피 하며 알았습니다. 결혼기념일은 더 비참했습니다. 40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저는 소박하게나마 그의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선물은커녕 이런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랑 살면서 내 인생만 망했지.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더 잘 살았을 거야. 이 밥도 제대로 못 만드는 게 40년 동안 뭘 배운 거야? 저는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의 이런 비난들이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하면 그가 저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그의 아침을 준비하고 밤 11시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반찬,
그가 좋아하는 온도, 그가 선호하는 옷배치까지. 저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에 저를 끼워 맞춰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헌신적인 노력은 언제나 허사였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그는 뭔가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이 너무 되다, 국이 너무 짜다, 이불이 제대로 안 펴졌다. 그의 비난은 끝이 없었고 저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저의 에너지만 소모될 뿐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놀랐습니다. 예전에 생기있던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지쳐버린 노파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팔자가 기구하네, 시집 잘못 가서 고생이야.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도 귓등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미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비난도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의 무시와 비난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것이 아프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응어리가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마치 상처 위에 상처가 덧나듯 제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저는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기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제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는 돈만 든다며 평생 아이 갖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뜸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저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올 때마다 남편의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뭐 했어? 돈은 얼마나 썼어? 점점 친구들과의 만남은 부담이 되었고 저는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친구라도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너 같은 게 어딜 기어다니냐? 밖에 나가서 쪽팔리게 하지 말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집안에 가뒀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의 옆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말을 해도 무시당하고 의견을 내도 묵살당하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습니다. 사회와의 단절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없이 저는 홀로 남편의 폭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의 폭언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를 말릴 사람도 저를 지켜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심한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게 내 옆에 있는 게 역겹다. 내가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 그리고는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제 얼굴을 스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숨통이 막혀.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주먹은 불끈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40년 넘게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대들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억눌렸던 분노와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해?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남편은 잠시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제 목소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놀람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내 그는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죽다 살아나니까 벙어리도 말을 하네. 내까짓 게 나한테 대들어? 정신 나갔구나, 정말. 남편은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서 도장이나 찍어. 내가 오늘 당장 너랑 인연을 끊어줄 테니. 이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반드시 뭔가 변화를 줘야 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해야만 해.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하지만 내 방식대로. 그날 밤의 결심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편이 상상조차 못할 방식으로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저를 괴롭히던 남편. 그것은 저를 괴롭히는 그의 또 다른 무기였습니다. 오늘은 도장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아침마다 그는 이혼 서류를 식탁에 던지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 제출하러 가자. 질질 끌지 말고 오늘 당장 끝내자. 저는 이미 수없이 반복된 그의 협박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구나.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가정법원 앞에서 만나자. 늦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속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8시 3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이미 법원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수건을 해결하는 승리자라도 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왔어? 빨리 들어가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그 옆에서 차분하게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체념 반, 안도감 반이었습니다. 법원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남편은 성큼성큼 앞서 걸어갔고 저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서류 접수 창구 앞. 남편이 이혼 서류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하러 왔습니다. 30대 여자 직원이 서류를 받아 컴퓨터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칵찰칵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저 선생님 죄송하지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부부는 이미 이혼이 성립되어 있으신데요. 저희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남편은 물론 그 옆에 서 있던 저까지 깜짝 놀라는 척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아직 도장도 안 찍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직원분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녀가 컴퓨터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배우자 이금희 씨께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셨고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지난달 1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프린트해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판결문 사본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 순간 남편의 얼굴은 경악과 혼란으로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고 눈은 커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가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명백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 이금희, 피고 김영수, 이혼 청구 인용. 저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금희,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나 몰래 이혼 소송을 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으로 떨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을 참아온 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금희,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 몰래 이혼 소송을 했다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법원 복도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김영수. 제가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왔어요. 남편은 저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이혼 소송을 해? 내가 도장 찍기 전에는 절대 이혼 못해. 다시 취소해. 그는 여전히 제가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매일 저에게 들이밀던 이혼 서류 기억하시죠? 그게 저에게는 도리어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저를 무시하고 비난할 때마다 제 미래를 위한 준비를 묵묵히 해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이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공포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가 제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무시하고 폭언을 퍼부을 때마다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6개월 동안 총 15번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의 상습적인 폭언과 정신적 학대, 이것들이 재판상 이혼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류 중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폭언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5일, 너 같은 게 밥 먹을 자격이 있냐? 2023년 4월 12일,
넌 쓰레기만도 못하다. 2023년 5월 20일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저 몰래 거액의 채무를 지고 그것을 저에게 끝까지 숨겼다는 사실, 이것도 알게 되었죠. 남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당신이 주식 투자로 날린 2억 원, 사채에서 빌린 5천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금 3천만 원, 총 2억 8천만 원의 빚. 저는 은행 거래 내역과 사채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역시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죠. 남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채 흔들렸습니다. 너 어떻게 해? 그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제대로 조사했어?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서재에 숨어서 통장 정리하던 거 다 봤어요. 당신이 잠든 새벽에 서류들을 하나하나 복사했죠. 심지어 당신 핸드폰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믿었던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무시했던 아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비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매일 퍼붓던 폭언과 모욕적인 말들,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녹음해 두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가 밥을 먹을 자격이 있어? 녹음기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민폐야. 빨리 죽어버려. 법원 복도에 남편의 폭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총 327개의 녹음 파일이 있어요. 3년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 몰래 주식 투자로 날려버린 돈. 저는 증권사 거래 내역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억 8천만 원 손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엄청난 빚에 대한 증거들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사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김정수 사채업자 5천만 원, 월 이자 15%, 이철호 사채업자 3천만 원, 월 이자 20%. 남편의 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숨겨둔 차명 계좌의 존재까지 말이죠. 저는 은행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당신 동생 이름으로 만든 계좌. 거기에 매달 200만 원씩 빼돌렸죠. 저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모두 꺼내 남편 앞 바닥에 쌓아놓았습니다. 두툼한 서류 더미가 쌓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난 40여 년간 겪었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폭언의 녹취록 파일 목록 -A사 용지 50장, 남편의 불법적인 주식 거래 내역 -30장, 사채 기록 -15장, 차명 계좌의 입출금 내역 -25장, 모두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서류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설마 나를 미행이라도 한 거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아냈어?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여전히 제게 향했던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언제나 당신의 소유물처럼 대했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잠든 새벽 2시에 당신 서재로 갔습니다. 당신이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서류를 복사했죠. 남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당신이 외출한 시간에는 당신 컴퓨터를 켰어요. 비밀번호? 당신 생일이더군요. 참 단순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모든 재산을 철저하게 파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씩 들어올리며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저 몰래 쓰던 차명 계좌, 동생 이름으로 된 이 계좌에 3년간 총 7,200만 원을 빼돌렸죠. 위장 전입을 통해 얻은 부동산 계약서,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제 명의가 아닌 당신 동생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저 몰래 빼돌린 유흥비 영수증, 매주 금요일 룸살롱, 한 번에 150만 원씩 모든 것을 다 찾아냈습니다. 당신의 모든 추악한 민낯을 말이죠. 저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처분했던 공동재산, 친정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금반지 5돈, 당신이 팔았죠. 저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빼돌렸던 돈들, 제가 떡집에서 번 돈 매달 80만 원씩 3년간 총 2,800만 원, 그리고 저 몰래 벌였던 갖가지 불법적인 행위들, 불법 도박,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1,500만 원.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증거로 남겼던 것입니다. 남편은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깊은 후회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나는 그가 입을 때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무지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비로소 깨달은 듯 했습니다. 40년간 무시하고 짓밟았던 아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경악한 것입니다. 남편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털썩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눈빛은 갈 곳을 잃은 채 방황했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너 진짜 독한 년이구나. 그가 저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악마 같은 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난에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넘게 가슴속에 쌓아왔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듯, 댐이 무너지듯. 독한 년?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저는 남편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40년 넘게 당신의 폭언과 무시 속에서 살아온 내가 독하지 않으면 어떻게 버텼겠어?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주변 사람들이 놀라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매일같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저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모두 잃어버렸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의 젊음, 나의 꿈, 나의 행복.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세 당신한테 시집와서 이제 70이야. 47년이라고.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뭐였어? 당신의 하녀, 당신의 샌드백, 모든 것을 당신에게 빼앗겼다고. 저는 바닥에 서류를 집어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독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악마 같은 인간이야. 내 인생을 짓밟은 악마. 남편은 저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가갔을 것입니다. 기억해요?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저는 구체적으로 상기시켰습니다. 39도 열이 나는데 당신은 병원 갈 돈이 있냐고 했잖아. 결혼기념일에 너랑 살아서 내 인생만 망했다고 했잖아. 내가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어딜 기어다니냐고 했잖아.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멈춰서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저에게 들이밀던 이혼 서류. 그게 저에게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결심을 하게 만들었어.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놀이개가 아니야. 당신의 폭언과 학대를 견뎌낼 이유가 더는 없다고. 제 목소리는 법원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오려 했지만 법원 직원이 그를 막았습니다. 저 할머니 말씀 다 들어보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47년을 참았어. 저는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매일 당신 눈치 보고 매일 당신 비난 듣고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당신의 노예로 살지 않아. 저는 그동안 억압되었던 저의 존재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숨죽이고 살았던 이금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인지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분노를 토해낸 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직원에게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이혼 판결문입니다. 첫 번째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산분할 청구 소송 서류입니다. 두 번째 서류를 건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입니다. 세 번째 서류까지 모두 건넸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직원분은 친절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이혼 판결은 지난달 15일 확정되었고 직원이 컴퓨터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남편이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재산분할?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재산분할? 나는 줄 돈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한 푼도 줄 수 없어. 내가 번 돈인데 왜 너한테 줘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싸늘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재산,
기억나시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생 명의 차명계좌 7,200만 원, 수원 아파트, 시세 4억 5천만 원, 당신 명의 주식 계좌 잔고 1,800만 원, 당신이 저 몰래 탕진한 돈까지 제가 모두 찾아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신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감안하여 저는 판결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재산 분할을 해줄 겁니다. 판결문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47년,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 재산 분할 비율 원고 60%, 피고 40%. 피고는 원고에게 총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남편이 판결문을 빼앗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저지른 정신적 고통과 지난 40년간의 학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것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위자료 청구서를 보여줬습니다. 청구 금액 1억 원. 남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억 원? 미쳤어?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명의 아파트 팔면 되죠. 시세 3억 원이니까. 재산 분할로 제가 받을 60%와 위자료 1억 원. 총 2억 8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의 사채 빚 8천만 원. 이건 당신 혼자 진 빚이니까 당신이 혼자 갚으세요. 저는 연대보증도 안 서 있고 법적으로 제 책임이 아닙니다. 남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의 계획은 치밀하고 냉정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잃어버린 47년의 시간, 그동안 받은 수 없는 상처와 모욕,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학대,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당하고 완벽한 보상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직원분이 남편에게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 1억 8천만 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셔야 합니다. 미지급 시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남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1억 원은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재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하실 수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직원이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연락수단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심판에 대한 깊은 두려움. 이금희, 제발. 남편이 처음으로 애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47년을 함께 살았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47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세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서류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남편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영수 씨. 이제 남남이니까 존댓말 할게요. 앞으로 절대 저를 찾지 마세요.
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저는 당당하게 법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법원 복도에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찾아올 수 없을 겁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저에게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설마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못 찾아가? 나는 내 남편이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남편이었다는 말 들리시죠? 과거형이에요. 저는 비로소 진정한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47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당신은 저를 하도 무시해서 제가 어디에 사는지도 제대로 몰랐겠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로 이사 갈지, 무엇을 할지 전혀 관심조차 없었을 겁니다.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3개월 전에 이미 이사했어요. 당신이 출근한 사이에 짐을 싸서 나왔죠. 새 아파트는 당신이 절대 모를 곳에 있어요. 남편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저에게 퍼부었던 폭언과 폭력을 증거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접근 금지 명령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법적으로 저에게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명령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청구인 김영수는 청구인 이금희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모든 연락수단 사용 금지. 제3자를 통한 간접 연락도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남편이 명령서를 읽으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심지어 우연한 마주침조차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길에서 저를 보면 당신이 피해야 해요. 제가 가는 상점에 당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제가 다니는 병원, 은행,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도요. 남편의 얼굴은 또다시 충격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고립되었는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2년간 유효합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2년 후 제가 연장 신청하면 또 2년. 당신이 저를 괴롭힌 47년처럼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어요. 남편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너 2년이. 하지만 법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미 법원에 확정된 결정 앞에서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금희,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그가 절규했습니다. 47년을 함께 살았잖아. 정말 이래야겠어? 처음으로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직원에게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매일 저에게 들이밀며 조롱했던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남편이 도장 찍어.
라며 수백 번 던졌던 그 서류. 기억하세요? 이 서류? 저는 서류를 남편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매일 제 얼굴에 던지던 거. 어서 도장 찍어. 이혼하자. 하면서 남편이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 서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겠네요. 저는 천천히 서류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찌직 찢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던 서류니까요. 저는 서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페이지를 작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복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휴지통 안으로 하얗게 찢긴 종이들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 눈동자는 흔들리고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영수 씨.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저는 당당하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7년 동안 그는 제 눈물을 단 한 번도 닦아주지 않았으니까요. 복도를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결국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저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인간 이하로 대했던 그 오만함.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 남편은 한동안 넋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치밀하고 완벽한 반격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 했습니다. 47년간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믿었던 아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무능하다고 무시했던 그 아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입니다. 저의 존재를 부정했던 그에게 제가 이토록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금희. 그가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반응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옆을 미련 없이 지나쳐 유유히 법원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존경의 눈빛으로.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용기 내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도 힘내세요. 법원 직원도 저에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상쾌한 바람이 저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47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숨이 편하게 쉬어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웠던가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저 새처럼 자유로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한참 뒤에야 비틀거리며 법원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터벅거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휘청거리기까지 했습니다. 47년 전 결혼식 날에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늙은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가주세요. 저는 새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넋 나간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젊음과 시간들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47년을 남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볼 겁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울 겁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70세,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으로 법적으로 차단되었고 감정적으로도 저는 이미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적 처벌, 재산분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채 빚 8천만 원,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낙인, 아내를 학대한 남자라는 꼬리표, 그의 오만과 무시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그가 뿌린 대로 거두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차가 새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새 아파트 현관 앞, 제 이름으로 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제 집,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곳,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는 곳, 오직 저만의 공간.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사이다 복수국의 완성이었습니다. 47년의 인내, 3년의 치밀한 준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승리. 저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이금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심 외곽,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30평, 방 2개의 거실 하나.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저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그곳에서 저는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들의 지저귀만이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평화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옛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이야? 나 금이야. 어머, 금이? 세상에 몇 년 만이야. 4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아, 너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밝아졌어. 정말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 자유로워졌거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저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진짜 웃음, 억지가 아닌 진심 어린 웃음을.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할머니, 처음이세요? 네, 평생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야 배우게 됐네요. 수채화 수업에서 저는 붓을 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캔버스에 색을 칠하며 저는 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47년간 억눌렸던 감정들을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이금인의 꽃집, 제 이름을 내건 가게,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꽃시장에 가서 신선한 꽃을 사왔습니다. 장미, 백합, 튤립, 국화, 꽃을 다듬고 물을 갈아주며 저는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할머니, 꽃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마음 담아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금이야. 나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제 번호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어요?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초라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나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제발. 그는 저에게 잘못을 빌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새 삶을 시작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 번호도 바꿀 겁니다. 저는 그의 연락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 번호로 바꿨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47년간의 학대와 무시.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꽃집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세의 얼굴. 주름이 많았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이금아, 이제부터는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너만의 행복을 찾아가. 너의 남은 인생은 너를 위한 선물이야. 저는 저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늦게나마 찾은 저의 자유와 행복.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47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선 저는 이제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5세,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저는 그림 동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문화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채화부터 시작해 이제는 유화까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금이 선생님, 이번 작품 정말 멋져요. 동호회 친구들이 제 그림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림이라는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47년간 억눌렸던 감정들을 캔버스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오늘 반찬 맛있게 해왔어요. 저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평화롭고 충만했습니다. 이금인의 꽃집도 동네에서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꽃은 정말 오래가요. 사랑 담아주시나 봐. 손님들의 칭찬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꽃집 문을 닫고 장을 보러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이금이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전 남편. 그는 많이 늙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거의 90도로 구부정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힘겨워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김영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5년 사이에 그는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거의 주저하듯이 다가왔습니다. 이금이, 오랜만이군.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거나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떨리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네, 건강해 보이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 네, 건강합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장의 소음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금이, 내가 정말 미안했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자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47년. 아니, 평생을 자네를 괴롭혔지.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 평생의 가장 큰 실수가 자네를 함부로 대한 것이었어. 이제야 깨달았네. 자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5세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과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괴롭혔던 분노와 미움. 하지만 이제는 희미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 감정들을 희석시켰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에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다 잊고 살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연민? 동정? 아니면 해방감? 정확히 뭐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완전히 용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47년의 고통을 5분의 사과로 지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워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47년간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의 악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인생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부디 남은 생은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금이. 그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평온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의 삶은 이제 온전히 저의 것입니다. 늦게나마 찾은 저의 자유와 행복, 그 소중함을 알기에 저는 앞으로도 저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저이금희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용기를 믿으세요. 당신의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